왕의 명령으로 곡괭이가 땅을 뚫었다. 죽은 지 17년이 지난 사람의 무덤을 파내고 관에서 시신을 꺼내어 목을 베라는 어명이었다. 이 남자, 살아있을 때는 왕보다 더 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두 딸이 왕비가 됐고 왕이 직접 그의 집을 찾아올 만큼 위세가 하늘을 찔렀지만 죽어서 부관참시 무덤이 파헤쳐졌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제1장 과거에 낙방한 선비 때를 기다리다. 한명회는 1415년에 태어났다. 그의 가문은 청주 한시로 고려 말부터 이어온 명문가였다. 그러나 한명회 개인의 젊은 시절은 그렇게 순탄치 않았다. 과거 시험에서 연달아 낙방했고 30살이 넘도록 경덕궁직에 머물렀다. 경덕궁직은 왕실 궁궐을 관리하는 하급 잡직이었다. 오늘날로 치면 청와대 경비원 정도의 직책이었다. 주변에서는 그를 재주는 있으나 운이 없는 사람으로 여겼다. 그러나 한명회는 기다렸다.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그는 사람을 잃는 법, 권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는 법을 익혔다. 제2장 운명의 중개인 관람. 수양대군은 당시 선비들 사이에서 파라코로 취급당했다. 세종 때 집현전 학사를 지낸 사람으로 수양대군을 추종하던 권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수양을 발톱을 감춘 호랑이로 여기고 있던 권람은 한명회를 대군에게 소개했다. 제가 아는 인물 중에 천하의 기재가 있습니다.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감께서 쓰신다면 반드시 큰일을 이룰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반신반의하며 한명회를 만났다. 첫 대면에서 수양은 직감했다. 이 사람이다. 한명회는 수양대군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다. 왕족 앞에 선 무명의 잡직관리치고는 놀라운 태도였다. 지금 조정을 보십시오. 권신들이 바로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은 오직 대감뿐입니다. 그러나 때를 놓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다니. 수양대군은 그 자리에서 한명회의 손을 잡았다. 그대가 나의 장자방이 되어 주시오. 장자방은 중국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참모 장량을 가리킨다. 그날 이후 수양대군과 한명회는 조선을 뒤흔들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제3장 피로 물든 설계 개유정난. 한명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명분을 만드는 것이었다. 아무리 쿠데타라 하더라도 명분이 없으면 정당성을 얻을 수 없고 정당성이 없으면 뒤따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한명회는 말했다. 김종서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다. 단종의 병풍 역할을 하고 있던 김종서 장군이 그에 걸맞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한명회는 이 사실을 정치적으로 극대화했다. 그리고 홍윤성, 양정 등 사람들을 모았다. 특히 홍윤성은 건장한 체구에 무예가 뛰어난 무인으로 거사에서 철퇴를 휘두르는 역할을 맡았다. 한명회는 계략을 꾸미고 모인들은 실행을 담당하는 철저한 역할 분담이었다. 한명회가 설계한 개유정난의 실행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핵심 표적인 김종서를 먼저 제거한다. 김종서가 살아있는 한 거사는 실패할 수 있었다. 그는 무장 출신으로 대처 능력이 탁월했다. 기습이 필요했다. 둘째, 왕명을 가장해 다른 대신들을 궁궐로 불러들인다. 대신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각계격파가 어렵다. 한 곳으로 모은 뒤 일거에 제거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 셋째, 형식적 합법성이었다. 어린 단종을 압박해 수양대군의 권력 장악을 정당화하는 교서를 받아낸다. 1453년 어느 가을밤 한양의 대저택,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던
장군 김종서의 집 소슬대문이 열렸다.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었다. 급히 전할 것이 있습니다. 김종서는 수양대군이 건넨 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편지를 읽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남모르게 숨어있던 홍윤성이 철퇴를 내리쳤다. 조선의 최고 권력자 대호 김종서는 그렇게 쓰러졌다. 이 사건이 바로 개유정난이다. 단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권력은 완전히 뒤집혔다. 그런데 이 쿠데타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다. 칼을 휘두른 사람은 수양대군과 무인들이었지만 그 칼끝이 어디를 겨냥해야 할지를 설계하고 정한 사람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냉혹한 모사가이자 간신인 한명회였다. 하급 잡직이던 한명회는 하룻밤 사이에 조선 최고의 공신이 되었다. 한명회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생각했다. 그의 진짜 목표는 수양대군을 왕위에 올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왕을 통해 영원한 권력을 자기의 손에 넣는 것이었다. 제4장 왕이 된 남자, 왕을 만든 남자. 개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영의정부사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겸직했다. 수양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고 어린 단종은 이름만 왕이었다. 1455년 한명회는 다음 단계를 실행했다. 선양, 임금이 덕 있는 자에게 왕위를 넘기는 절차였다. 물론 15살 단종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그러나 형식은 갖추었다. 이것이 한명회 특유의 방식이었다. 폭력은 뒤에 감추고 앞에는 절차를 세웠다. 1455년 수양대군은 조선 제7대 국왕 세조가 되었다. 그런데 1456년 단종 복위 운동이 발각되었다. 한명회는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도 깊이 개입했다. 그의 원칙은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철저했다. 씨를 말려 후환을 남기지 않는다. 성산문을 비롯한 사육시는 물론 처가, 외가, 친가의 삼족이 멸해졌다. 어린아이들도 심지어 뱃속에 든 아이도 예외가 없었다.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갔고 단종에게 동정적인 인물들은 모두 유배되거나 관직을 박탈당했다. 한명회는 이 숙청을 통해 세조 정권에 반대할 수 있는 세력을 모두 제거했다. 냉혹했지만 효과적이었다. 이후 세조의 왕권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한명회는 정난공신 1등에 책봉되었다. 하지만 그의 권력욕은 정치 영역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혼인을 통해 왕실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단단히 했다. 그의 딸 중 하나는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에게 시집갔다. 그러나 의경세자가 요절하면서 예종이 세자가 되었고 한명회는 또 다른 딸을 예종의 세자빈으로 들여보냈다. 그리고 예종이 즉위한 뒤 그 딸이 왕비가 되었으니 그녀가 바로 장순왕후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다. 예종이 재위 1년 만에 죽자 성종이 즉위했는데 성종의 왕비 공예왕후 역시 한명회의 딸이었다. 조선 역사상 한 집안에서 왕비가 2명 나온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한명회는 이제 세조의 최측근이자 예종의 장인이자 성종의 장인이었다. 그는 왕을 만든 자에서 왕의 아버지가 된 자로 격상되었다. 제5장 인간 한명회의 정체. 한명회는 한강변에 화려한 별장을 지었다. 이름은 압구정, 갈매기와 벗한다는 뜻이었다. 마치 세상을 초탈한 은자처럼 이름을 지었지만 그의 삶은 정반대였다. 압구정은 사실상 한명회의 또 다른 권력의 장이었다. 고위 관료들이 이곳에서 그를 아련했고 명나라 사신들까지 이곳을 방문했다. 세조와 예종, 성종도 이곳을 찾았다. 왕이 신하의 집을 찾아오는 이례적인 일이 반복되었다.
압구정은 오늘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지명으로 남아있다. 화려한 아파트와 명품 거리가 들어선 그 땅 이름이 500년 전 조선 최고의 권신 한명회의 별장 이름이었다. 한명회는 분명 비범한 인물이었다. 그의 정치적 통찰력은 당대 최고 수준이었다. 그는 권력의 흐름을 읽고 인물을 평가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짜는 데 탁월했다. 그러나 그에게 결여된 것이 있었다. 도덕과 신이었다. 그는 유리하면 동지가 되고 불리하면 배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개유정난 이후 공신 중에서 일부가 권력 배분에 불만을 가지자 한명회는 이들을 차례로 제거하거나 죽이거나 밀어냈다. 함께 피를 흘린 동지들이었지만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순간 그는 냉정했다. 실학자 이익은 한명회를 두고 이렇게 평했다. 나라를 어지럽힌 간신이지만 그 재주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는 재주가 도덕을 이긴 인물이었다. 그런 사람은 정치를 하거나 관리가 되면 안 된다. 왜냐고? 백성을 개돼지 취급하기 때문이다. 제6장 삼보다 신념을 택한 사람들. 성산문은 세종이 매우 아꼈던 집현전 학사였다. 한글 창제에 핵심적으로 참여했으며 명나라를 13차례나 오가며 의문학을 연구한 당대 최고의 학자였다. 개유정난 뒤 세조가 즉위하자 성산문은 겉으로는 새 임금을 섬기는 채 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았다. 1456년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보 등과 함께 단종 복위를 도모했다. 이들이 훗날 사육신이라 불리는 여섯 충신이다. 거사가 발각된 뒤 세조는 직접 신문에 나섰다. 내가 나를 임금으로 섬기면서 어찌 나를 죽이려 했느냐. 성산문의 답은 역사에 길이 남는다. 나는 상왕, 단종의 신하이지 당신의 신하가 아니오. 당신을 임금으로 섬긴 적이 없으니 영모가 아니라 의거요. 세조는 손발에 불에 달군 쇠를 찔러 넣는 혹독한 고문을 명했다. 그러나 성산문은 끝내 꺾이지 않았다. 고문 중에도 세조를 나으리라고 불렀을 뿐 전하라 부르지 않았다.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저항이었다. 1456년 6월 성산문은 거열형으로 처형되었다. 나이 38이었다. 한명회와 성산문은 동시대를 살았다. 성산문이 집현전에서 학문을 갈고 닦을 때 한명회는 권력의 뒷골목에서 생존을 배웠다. 한명회가 수양대군을 왕위에 올리기 위한 음모를 짤 때 성산문은 그 왕을 몰아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쳤을까? 직접적인 기록은 없다. 그러나 성산문의 단종 복위 운동이 발각되는 과정에 한명회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밀고자 김지를 부추긴 자가 한명회라는 주장도 있다. 성산문이 처형된 뒤 한명회는 더 큰 권력을 쥐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영화가 되다니 그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사육신 사건 이후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 청령포로 유배되었다. 단종의 왕비 정순왕후 송씨는 15세 나이에 남편과 이별했다. 정순왕후는 동대문 박초가에서 수출 구워 생계를 이었다. 그녀가 살던 곳 근처 여인들이 매일 아침 동쪽을 향해 울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데 그 언덕이 오늘날 동망봉이다. 1457년 단종은 영월에서 17세의 나이로 사약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자객에게 살해당했다는 주장도 있다. 정순왕후는 그 후 64년을 더 살다 1521년 82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 64년의 세월이 어떠했을지 역사는 말하지 않는다. 다만 그녀의 능호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사릉 님을 그리워하는 능.
단종은 1698년 사후 241년 만에 왕으로 복위되었다. 릉호는 장릉, 성산문은 같은 해 복권되어 충문의 시호를 받았다. 정순왕후는 사릉에 잠들어 있다. 제7장 말년의 균열. 한명회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세월은 그를 비켜가지 않았다. 예종이 즉위 1년 만에 죽고 성종이 즉위하면서 한명회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성종은 점차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한명회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1480년대에 이르러 성종은 한명회를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다. 그를 탄핵하는 상소가 빗발쳤고 성종도 이를 옳다고 여겼다. 한명회는 관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수십 년 동안 조정을 좌우하던 권신이 마침내 탄핵을 받은 것이다. 그는 1487년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로서는 장수한 셈이었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화려하게 쌓아 올린 권력은 이미 무너져가고 있었다. 한명회에 대한 역사의 심판은 그가 죽은 뒤에도 계속되었다.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났다. 연산군은 자신의 생모 패비 윤씨의 죽음에 관련된 자들을 모조리 처벌하려 했다. 한명회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17년이 지났지만 연산군은 그의 묘를 파헤쳐 시신을 베는 부관참시를 명했다. 살아서는 왕보다 강한 권세를 누렸던 한명회. 그러나 그의 죽음은 무덤에서 꺼내어져 모욕을 당했다. 두 딸이 왕비가 된 영광도 수십 년의 영화도 죽은 뒤 찾아온 수모 앞에서는 빛을 잃었다. 제8장 에필로그 역사의 평가. 한명회의 이름을 딴 압구정동은 오늘도 번화하지만 그곳을 지나는 사람 중 한명회를 기리는 이는 없다. 성산문은 살아서 38배 처형되고 삼족이 멸해졌다. 그러나 죽어서 충절의 상징이 되었고 사후 241년 만에 복권되어 오늘날까지 추앙받는다. 사육신 공원에는 여전히 그의 넋을 기리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두 사람이 선택한 길은 달랐다. 한명회는 현실을 택했고 성산문은 신념을 택했다. 한 사람은 왕을 만들고는 부귀영화를 누렸고 다른 한 사람은 왕을 지키려다가 거열형으로 처형되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누구를 더 기억할까? 권력은 사라졌다. 그러나 신념과 정의는 남았다. 역사는 결국 그렇게 말하고 기록한다. 그렇게 권력은 먼지가 되어 사라지고 신념과 정의만이 남는다. 소우쿨 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선 역사에서 은혜를 잊고 원수로 되갚는 인간관계를 가장 뼈아프게 보여주는 사례를 꼽으라면 단연 14대 국왕 선조와 장군 이순신입니다. 한 사람은 신명을 다해서 나라를 구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질투했고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선조가 이순신에게 입은 은혜.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자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치면서 과인은 요동으로 건너가겠다.
하고 신하들에게 공언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으며 류성룡은 피눈물을 흘리며 진언했다. 나라를 버리고 건너가시면 조선은 영원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분노한 백성들은 경복궁과 창덕궁에 불을 질렀다. 왕이 백성을 버리고 떠나자 백성들도 왕을 버린 것이니 조선은 사실상 무너지는 듯했다. 그 절망의 시간에 홀로 바다를 지키고 나라를 지킨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다. 장군은 세계 전쟁사에서 그 유례가 없는 23전 23승을 거두었다. 왜군의 해상 보급로를 끊고 제해권을 장악함으로써 왜군이 북상하는 것을 끝까지 막았다. 전라도 곡창지대를 끝까지 보존하여 조선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물적 기반을 지켰다. 노량해전 당시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을 이끌었던 명나라 수군도독 진리는 처음에는 이순신을 얕보았다. 그러나 이순신의 전략과 용기를 직접 보고 난 후 자기 군선의 뱃머리를 이순신의 배 쪽으로 향하게 하여 나는 이순신 장군의 명을 따르겠다. 라고 말했다. 전쟁이 끝난 후 진리는 명나라 황제에게 올린 보고서에서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을 것. 이라 극찬하면서 천지를 주무르는 경천이지에 제주를 지닌 영웅. 으로 이순신을 표현했다. 당시 선조의 왕위, 나아가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 자체가 모두 이순신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다. 조선수군은 이순신이 지휘한 모든 전투에서 단 한 척의 배도 잃지 않고 승리했다. 아군 피해와 성과를 보면 그 많은 전투에 전사자를 다 합쳐도 단 200명 정도에서 그쳤고 격침시킨 적선은 800척에 가깝다. 이는 전사자 한 명이 적선 4척을 격침한 격이다. 이순신의 전과가 23전 23승이므로 한 전투당 10명이 채 죽지 않은 셈이다. 또한 해전에서 병사들의 손실에 비해 지휘관과 부관의 손실률이 굉장히 높은 것은 특기할 만하다. 반대로 일본군은 병사들의 손실에 비해 지휘관의 손실률이 대단히 낮다. 이는 대체로 일본군 지휘관들이 후방에 위치하던 것과는 다르게 조선군 지휘관들은 전면으로 나섰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이순신을 바라보는 선조의 불편한 시선. 이순신을 바라보는 선조의 마음속에는 고마움보다 불안과 질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첫째, 이순신의 명성이 너무 높았다. 백성들은 중국으로 도망치려는 왕 대신 바다에서 싸우는 장수를 영웅으로 떠받들었다. 장군의 인기가 왕을 압도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왕에게나 가장 불편한 일이었다. 1593년 승전 보고가 올라왔을 때 선조는 이순신의 전공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 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록에서는 말한다. 장수의 공이 너무 크면 나라가 위태롭다. 선조는 끊임없이 사춘기 소녀처럼 이순신을 질투하고 경계하고 있었다. 둘째, 선조는 전쟁 내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져 있었다. 그는 왕궁과 백성을 버리고 스스로 도망쳤고 명나라의 구원을 빌었으며 심지어 요동으로 망명하려 했다. 이순신의 공훈이 빛나면 빛날수록 선조의 무능과 비겁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선조는 초가삼간을 불태워도 좋으니 빈대를 잡고 싶었을 것이다. 셋째, 왕권에 대한 원초적 공포이다. 전공이 높고 민심을 얻은 장수는 언제든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조선 왕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다. 이순신은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세 번째, 이순신에 대한 선조의 묵은 원한. 결정적 계기는 1597년 정유재란 직전에 찾아왔다. 일본 측의 이간계가 조선 조정에 먹혀든 것이다.
외장 고니시 유키나가의 첩자가 흘린 정보. 가토 기요마사가 바다를 건너오니 이순신만이 나가 잡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가짜 정보를 선조와 조정은 그대로 믿었다. 그래서 선조는 이순신에게 출정을 명령했다. 이순신은 출정을 거부했고 그 이유는 명확했다. 이것은 우리를 잡으려는 왜군의 유인책입니다. 나갔다가는 우리 수군이 위험에 빠집니다. 군사적으로 완벽히 옳은 판단이었다. 그러나 선조와 조정 대신의 눈에는 조정을 기만하고 왕명을 거역하는 항명으로 비쳤다. 선조는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파직하고 한양으로 압송하여 사형에 처하라고 명했다. 나라를 노란의 위기에서 구한 유능한 장수를 제 명령을, 그것도 틀린 명령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죽이려 한 것이다. 졸렬한 자의 특징이 경중을 구별 못하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것인데 선조와 당시 조정의 중신들 대부분이 바로 그랬다. 이순신이 모함을 받아 체포될 때 류성룡은 목숨을 걸고 말한다. 죽이면 안 됩니다. 지금 조선에는 이순신 같은 장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정 대신들의 모함과 왕의 의심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많은 역사가는 이때 선조의 결정이 조선 역사,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위험했던 선택이라고 여긴다. 선조는 이순신의 자리에 원균을 임명함으로써 장군을 실컷 모욕하고 알량한 자존심을 회복한다. 선조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정유재란 촉이 조선 수군은 칠천량 해전에서 괴멸당한다. 네 번째, 죽음 직전의 이순신 그리고 백의정군. 체포되어 압송된 뒤 선조는 실제로 사형을 명령했다. 그때 류성룡과 몇몇 대신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했다. 이순신을 죽이면 나라가 위험합니다. 덕분에 죽음을 면한 이순신은 백의종군을 명받았다. 그 치욕의 행군 중에 이순신은 어머니의 부고를 들었다. 이순신을 만나러 배를 타고 오던 중 압송 소식에 놀란 늙은 어머니가 충격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다. 이순신은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채 걸어야 했다. 한편 이순신이 빠진 조선 수군은 칠천량 해전에서 왜군에게 괴멸적 패배를 당했다. 선조가 그토록 믿었던 원균이 지휘한 전투였다. 조선 수군은 단 하루 만에 사실상 소멸했다. 이 소식을 들은 선조는 크게 당황했다. 다급해진 선조는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했다. 수군이 괴멸하자 조정회의에서는 수군을 없애고 육군에 합치자. 라는 의견까지 나온다. 그때 이순신이 보낸 장계가 올라왔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군사보고 중의 하나이다. 다섯 번째, 명량해전. 1597년 명량해전이 벌어진다. 이때 왜군 배는 133척이었다. 반면 조선 수군의 상황은 처참했다. 배 12척, 병력 약 1000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말한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은 후대에 조선 군인의 정신을 상징하는 강령이 되었다. 명량해전에서 이순신은 좁은 울돌목의 조류를 이용해 한 번에 한두 척씩 상대하는 전술을 택했다. 그렇게 이순신은 12척의 배로 133척의 외선을 막아냈다.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위대한 승리 중 하나였다. 여섯 번째, 노량해전 그리고 성웅의 서거. 1598년 도망치는 왜군을 추격하던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적의 유탄에 맞았다. 싸움이 한창이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 유언을 남기고 장군은 세상을 떠났다. 향년 54세였다. 조카 이완이 장군의 죽음을 숨기고 명령에 따라 싸움을 독려하였고 전투가 끝날 때까지
이순신의 죽음은 숨겨졌다. 류성룡은 이순신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순신이 죽던 날 호남과 영남의 백성들이 모두 아이처럼 울었다. 라고 징비록에 적었다. 이는 이순신이 백성들에게는 이미 영웅이었음을 시사한다. 노량해전에서 장군이 일부러 갑옷을 벗고 독전했다는 설이 있다. 전쟁이 끝나면 선조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을 예견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전사를 택했다는 것이다. 선조의 사악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장군이었기에 살아서 사약을 받느니 차라리 전장에서 나라를 위해 죽겠다. 라는 고결한 결단이라는 해석이다. 7번째, 선조의 마지막 쪼잔함. 전쟁이 끝난 뒤 조정에서는 공신을 책봉했다. 선조실록에 의하면 선조는 조선군이 거둔 승리를 애써 부정하며 오직 명나라 군대의 도움 덕분에 나라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장수들은 적의 뒤나 따라다녔을 뿐 직접 싸워 이긴 적이 없다고 하며 이순신의 공을 깎아내렸다. 선조는 장군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따뜻한 말을 한 적 없는데 전사한 이순신도 깊이 애도하지 않은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이순신은 선무공신 1등에 올랐다. 하지만 칠철량 패전의 원흉인 원균을 선무공신 1등에 나란히 올리면서 선조는 죽은 이순신의 공훈을 희석하고 모욕했다. 선조는 왜 끝까지 이순신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을까? 나라를 구해준 은혜보다 자신의 권위가 압도당했다는 불편함이, 자신보다 잘난 인간에 대한 시기심이 그의 정신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때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 이순신 장군이 있었고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선조는 역사에 드문 졸장부 왕이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에서 정신적 성장이 멈춘 자였다. 8번째, 역사의 판결. 후대의 역사는 사실을 냉정하게 판단했다. 이순신은 성웅으로 현충사에 모셔졌고 선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옹졸한 왕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나라를 구한 자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자, 은혜를 받고도 원한을 품은 자와 핍박 속에서도 나라를 지킨 자.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그대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 따위는 잊고 원한만 품고 사는 사람인가? 소우쿨 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감동적인 사연이나 간절한 기도가 만든 영험 등을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